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여의도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이름이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용태입니다. 용태 오늘은. 그래요? 네. 알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 무인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다가 얼마 전에 계속 부인하던 용산 침투설에 대해서는 스치기만 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정 의원님. 전 스치기만 했다라고 할 때부터 아니 수도서울까지 들어와서 대통령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비행 금지 구역을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했다면 충분히 그 아닌 곳까지 시인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북한만을 비방할 수 있는지 스스로 우리 방어 시스템이 뚫린 거에 대해서 점검부터 먼저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거짓이었다는 건 충격이죠. 특히 뭐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 당 의원을 용공파리에서 간첩으로 모는데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몰아가는데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부터가 윤 정부가 뭐 한심한 수준이죠. 이젠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아연실세겠습니다.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군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경계가 실패됐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당의 정부의 뭐 무능으로 좀 볼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2014년부터 북한이 계속 무인기를 도발해 왔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이 계속 바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못 마련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이 굉장히 아쉽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도 좀 건의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 안보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 먼저 북한의 도발이 있었으니까 북의 어떤 도발에 대한 그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우리 김병주 의원님 그 단호함에 저 감동스러웠거든요. 사실 북한을 규탄하는 숱한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지만 그토록 진정되고 저는 준엄하게 느껴졌던 적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겸해서 지금 비상경계 사태가 시스템이 무너진 이 상황 자체가 그 어떤 이적행위보다 가장 심각한 이적행위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통탄함을 말씀하시기 전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발언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진단이나 자기점검에 대한 솔직한 고해가 사실은 다음 대책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일단 뭐 거짓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드론 실험 안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드론 시스템의 현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흡사 국회가 50% 예산 삭감한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안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안보 무능이라는 얘기를 하기에 충분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안보 무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017년도 그 안보 유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의 사드에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30여일간 정권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 사건을. 그러니까 그때도 안보 무능이었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야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국회가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무인기 관련해가지고 드론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이 책정된 게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좀 국회에서도 네. 이런 거 좀 깎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보 무능이라는 말은 그때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군이 보여준 조금 거짓말 그리고 말 바꾸기. 네네. 근데 방금 하신 얘기 중에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해야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예산 삭감 발언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근거리 정찰 드론 같은 경우는 관리 미비에 따라서 불용될 예산을 국회가 사실상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50% 삭감했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안 전찰용 드론 같은 경우는 과도한 사용 때문에 성능 변경을 감사원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납품 단가, 소요 단가 산출이 달라지면서 50% 삭감이 된 거예요. 그 현황은 모르고 국회하고 또 싸우려고 드셨거든요. 네, 한 가지만 더. 이것도 하나. 이건 팩트 체크. 오늘 조영 원내대표하고 한기호 국방위원장 그 5분 자유 발언 샤킹이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37일 동안 무인기가 날아왔다는 사실조차 파악 못했단데요. 이게 발견된 게 6월 9일이에요. 북한에서 언제 출발했냐? 5월 2일 날 출발했어요. 여기서 퀴즈.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당선됐을까요? 그러니까 5월 10일입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북한에 출발해서 사드 기지까지 정찰하고 돌아가는 데까지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장나서 쓰러진 거를 발견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걸 5분 자유 발언의 소재로 문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쓴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한 정신정력이 해이해졌다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평화를 많이 얘기하시다 보니까 군인은 저는 어떠한 도발에도 응징하고 임전무태의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무인기도 격출하거나 하건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더 강한 군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태 최고.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용산에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북한과 내통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 국방부 대변인이 한 라디오 매체에 나와서 발언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 좀 의아해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식별하고 또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항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김병주 의원이 먼저 알고 계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걸 뭐 이적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더라도 제가 군대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저지만 무기도 모르는 저지만 동선상으로 보면 저 같아도 구글 지도에 대입해보고 싶었어요. 하물며 은평에서 종로로 넘어와서 성동으로 가는.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러면 북한산 저쪽으로 돌아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대해서 김병주 의원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경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군인이라면 누구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궤적을 찾은 거죠. 그건 의원실 차원의 성능으로도 가능했는데 왜 우리 국방 역량으로 불가능했는가를 지적을 한 거죠. 네, 택시 기사님들은 거의 다 알 텐데. 자.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겠고요. 신년사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다 이렇게 어떻게 보셨어요? 그 대통령께서 3대 개혁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공감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사실 표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사실 금기시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수행하는 국회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파리 이런 것을 하는 당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지금 실력 얘기하는 당대표 후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윤하고 가깝다. 나 윤하고 밥 먹었다. 그 얘기하죠. 대통령 파리 하시는 후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대통령께서 추진하려는 이 3대 개혁까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가진 후보가 저는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하신 말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네. 대통령이 내건 이제 개혁 기치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랜 역사 안에서 가치를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저는 일부 각각이 처한 입장이 있지만 제가 그런 입장을 떠나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근데 그런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지금 개혁의 3가지를 얘기하면서요. 가치 얘기를 하세요. 네. 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추상적인 우리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출 전략 얘기하시면서 가치를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수출이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다단한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미중 외교도 있는 거고요. 중국하고 디커플링 시키는 것 역시도 복잡다단한 전략적 수단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다음 반도체 치포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대기업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데 우리는 제주도로 갈 거야 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거야. 어떻게 가실 거예요? 잘 갈 거야. 그걸 어떻게 국민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파도를 만나면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키를 잡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이걸 우선해 둘 것이고 우선 사람의 인명을 먼저 두고 짐은 버리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 안에서 복잡다단한 이 난국을 헤쳐나갈 대통령이 지혜를 보는 건데 그게 안 보여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이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잘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못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못보단 낫네요. 저는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특히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정치 정무적인
판단해서 보면 굉장히 표가 안 되는 개혁이잖아요. 왜냐하면 받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대통령들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좀 칭찬하실 부분이라고 김용태 생각합니다. 최고 이거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신년 인사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따로 한번 자리 만들겠다면서 여성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여사께서 의원분들하고 좀 친분을 쌓으려고 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크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뭐 김건희 여사께서 이재정 의원님 초청하시면 가실 거죠, 의원님도. 저는 제가 어떤 자리가 됐건 뭐 마다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뭐 추후 준비된 질의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야당 인사를 초청한 다음에 이 대통령실 주최 행사에서 정말 몸시린 곳에 두시더라고요. 제가 샤킹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당대표님 이번에 가시고 안 가시고 가지고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외통위원장 자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했을 때 만찬장에 갔는데 사실상 거의 문간방에 앉았습니다. 구석에? 전 샤킹이었어요. 그래서 샤킹했어요? 미국에 자꾸 샤킹 하는데 저 영어 별로 못합니다. 근데 오늘은 쇼크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촌스러워 보여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쇼킹의 큰 말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아니 미국의 이제 외교부 공무원의 의전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합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외통위원장 자격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면을 살리고 또 제가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갔다면 또 여당의 사실 주도적 행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이 기꺼이 어떤 의미에서는 용기를 내서 간 겁니다. 그렇다면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막연히 의전이 아니라 정말 야당과 협치를 함에 있어서 갖춰야 될 절차와 예우는 정말 제로다. 영어 많이 쓰는데 제로. 네, 그런데 아니 짱점이다. 아무튼 뭐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튼 좀 예우 배려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건 같아요. 전화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 추진하려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개혁 과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렇다면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서 또 물론 사법 리스크 야당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는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무수석께서 미리 좀 정무수석께서 여당 한번 찾아올 때 야당을 2번, 3번 가셔야 되지 않나. 그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다 모든 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발음 최고예요. 네. 외국 박사님께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샤킹. 네. 제로. 자, 국민의힘 당권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권성동 의원 불출마했는데.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좀 떠오릅니까? 저는 뭐 제가 최근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당원들이 많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기회를 당원들께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누군가 등을 이렇게 떠밀어 줄 때 나가는 것도 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그래서 나경원 의원께서 국민과 당원분들이 부르는 그 기대에 응답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 민주공화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나가고 싶은 것 같아요.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은데 또 나경원 나오지 마 이런 세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 결과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공화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때는 권력이라는 건 국민과 당원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당권 선거는 당원이니까 늘 봐야 될 것은 국민이고 당원이니까 당원의 지지율이 높다는 거는 출마에 대한 명분이 제일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저도 뭐 곁들여 보기에는 너무 일찍 이제 김계연 의원이 윤심을 표방하고 나섰고 오늘 또 보면은 그 이태원 참사 그 국정조사위 그 부동의 반대표의 김기현 의원님이 2명 중에 1명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윤심은 그곳에 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하기 쉬운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생각하는 윤심이나 당심은 거기에 반대표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할까. 왜냐하면 출사표 던진 사람은
투표행위 하나조차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네. 정치. 근데 거기에 그렇죠. 딱 반대표를 던질 때 그것이 윤심이고 당심인가라는 의문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런 윤심, 물론 뭐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 이걸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마음이고 그런 당심 윤심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까? 총선 1년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원, 박영선, 박남배가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아유, 김기현은 양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양념이에요, 단일화 때만 필요한 분이에요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는 저희 당의 후보분들 모두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서요. 뭐 저한테 또 이렇게 사상 검증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사실은 당권 룰도 바꾸고, 그리고 윤핵관, 그리고 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유승민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조사, 국민 전체 여론조사 보면은 상위의 랭킹이 되시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이제 응답하는 것도 정치의 사명이라고 생각되는데, 유 전 의원께서 많이 지치신 것도 있을 테고, 여러 번의 선거를 계속 치러 오시면서,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든지 유 전 의원도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다시 도전합니까?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당대표도 고민합니까? 아닙니다. 네. 근데 돈을 최고위원 기탁금이 5천만 원이라며요. 네, 일반 최고위원은 5천만 원이고 당대표 1억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감해주는 어떤 절차가 있지 않나요? 청년 최고위원은 현역일 경우 1,000만 원이고 네. 원외 청년은 500만 원. 그래요? 트랙을 만약에 청년 최고로 나가게 되면 트랙을 그렇게 나갔을 때만 일반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에 나섰을 때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면은 그 정도의 허들을 혜택을 알겠습니다. 그게 더 합당한 것 같은데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습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이 나간다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출사표는 또 모셔가지고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나 화요일 날 검찰 출석한다, 당당히 가서 해명하겠다 얘기합니다. 네, 당당히 가서 나서겠다고 해명하는데 지금 1월 국회 시급하고 방금 얘기한 안보 상황도 첨예하고, 그런 상황에서 1월 국회를 주장하는데 자꾸 방탄국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대장동에서 변죽을 울리다가 겨우 나가는 게 FC 관련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고 법리 논쟁이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비리로 둔갑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법률가 이재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죄입니까? 이재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한다면 제가 정말 무죄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여러 가지 논리들 자체가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프레임에 의해서 조금 더 씌워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가들도 판단하기 쉽지 않게 흘러가지만, 저는 좀 냉정하게 통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단주로 있는 이런 곳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의 기존의 시스템을 모두 들여다본다면 법적 쟁점화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좀 유죄일 가능성, 합리적인 의심은 좀 있습니다만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FC 성남 이 문제로 이렇게 출두하고 또 다른 문제 계속해서 이렇게 출두하거나 재판받거나 이어지겠죠? 이미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는 또 다른 빌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저희도 정치연구소 이재정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